그 실무 설명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회로 설계 관련해서 검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JD에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UVM이나 시스템 베릴로그,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검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증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제 검증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떠올리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검증을 한다는 것은 설계된 RTL이 있어야 하고 해당 RTL에 대한 컨셉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검증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IP 설계자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모듈을 설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검증자는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말하자면 설계자보다도 더 하게 RTL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기능에 대한 컨셉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TL이 완성될 때까지 검증자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 설계가 진행되기 전에 설계 컨셉이 나오고 기능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완성이 우선적으로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하고 숙지하고 검증 플랜을 세우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를 세우고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검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아키텍처링이 되고 컨셉이 나왔을 때 이제 검증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이제 검증 플랜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설계자가 RTL을 만들기 전까지는 해당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RTL을 설계자가 설계하는 동안은 검증자는 해당 RTL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벤치를 구성하게 되고, 이제 이런 테스트 벤치를 구성을 할 때 설계 컨셉에 맞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플랜을 세우고 컨셉에 대한 스터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TL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좀 검증자는 결국엔 테스트 케이스를 발굴을 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로 해당 설계 모듈을 검증할지 코드로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될 때 이제 커버리지를 도출하게 되고, 결국 해당 RTL에 대한 검증의 척도를 결과값으로 이제 숫자로 도출하는 것까지가 검증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 표를 보면은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RTL 설계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증하는 단계에 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타이밍이나 펑션 검증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뿐만 아니라 모듈의 이제 인아웃풋 포트에 대한 커넥티비티부터 해서 복합적인 플로우, 결국은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부르죠. 그런 기능들이 돌아가는 플로우들에 대한 검증까지도 전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검증자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간에 대한 압박이 생기다 보니까 검증 환경이나 테스트 케이스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UVM이랑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써있지는 않은데 UVM이라는 거는 검증 방법론인데요. 이제 검증 방법론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의 비교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단어 측면에서 보면 메소돌로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라이브러리보다는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든 프레임워크든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UVM이라는 것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검증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러리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기능을 가지고 단순히 사용자의 편리를 돕는 것이고,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확정성이나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구조를 가이드를 해놓고, 사용자는 그 가이드된 구조를 가지고 와서 본인 방식대로 코드를 추가나 변경해서 본인의 원하는 방식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UVM은 시뮬레이션 검증의 프레임워크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언어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로직 기반 설계에서 보면 검증 언어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검증 언어가 필요한 기능은 비슷하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할 때 RTL 설계를 할 때 이용하는 언어가 베릴로그다 보니까 베릴로그와 가장 가까운 언어인 시스템 베릴로그를 좀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UVM이랑 시스템 베릴로그의 조합으로 저희가 검증하고자 하는 RTL에 대한 재사용성, 확정성을 결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표를 보면 이제 간단하게 특징들을 써놨는데,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언어가 이제 OOP를 지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C나 이제 C++을 사용을 해보셨으면 C++에서는 클래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재사용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언어에서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값을 줄 때 어떤 범위를 지정해놓고 랜덤하게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하는 방법에서 그 테스트를 전부 진행을 하고 나서 커버리지를 도출할 때 편리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베릴로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증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검증의 제일 기본이 되는 그림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엔 왼쪽에 그림에서 보면 저 빨간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디자인 언더 테스트라고 결국 DUT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검증의 대상이 되는 RTL 기반으로 설계된 로직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제 해당 DUT의 기능 검증을 위해서 우리가 입력을 주고 출력을 확인하는 주변 로직을 세우는 게 결국엔 테스트 벤치 혹은 이제 검증 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 엔지니어는 DUT를 둘러싸는 검증 환경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그림을 보셨을 때 인풋을 주었을 때 RTL에서 어떠한 아웃풋이 나올지 예상되는 밸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DUT에서 아웃풋 값이 나왔을 때 예상되는 값과 비교를 해서 올바르게 나왔는지 체킹을 하는 과정이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DUT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이제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검증 복잡도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럼 인풋 주고 아웃풋을 봐서 익스펙트 데이터랑 실제로 나온 리시브 데이터가 같은지만 보면 되느냐 했을 때 이 방식 자체는 맞는데 근데 이제 기능이 사실 설계 기능이 단순하면 사실 하나하나씩 디렉티드하게 값을 주고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온오프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RT를 검증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총 네 가지의 조합이 완성이 되고 네 가지 조합의 경우에는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그냥 하나씩 테스트 케이스를 짜서 테스트를 진행해도 사실 크게 버든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한두 가지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로직에도 적게는 30가지, 많게는 100가지도 넘는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온오프 기능이어도 수십만 가지의 테스트 케이스가 뽑히게 되고 이게 만약 온오프가 아니라 범위를 가지거나 아니면 시퀀스를 가진다고 하면은 디렉티드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표를 보면은 디렉티드하게 가는 이제 어프로치하는 게 저렇게 단계별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랜덤하게 값을 주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저희가 도달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렉티드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 이제 기능이 많은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에 대해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하는 방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테스트하는 부분이 중요해졌어요. 어떠한 기능들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조합들을 저희가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된 조합 안에서 랜덤하게 돌아가게끔 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내가 테스트 케이스는 한 두세 가지만 잘 짜놓고 이거를 계속 테스트 런을 수십만 번 돌리기만 하면 랜덤하게 값을 계속 뽑힐 거니까 계속 진행하다 보면 모든 케이스를 터치를 할 것이다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잘 짜놓고 몇 가지만 잘 짜놓고 런을 계속 돌려주면 수만 가지의 케이스가 터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구름처럼 표현되어 있는 게 저렇게 커버해야 되는 검증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디렉티드하게 찍으면 저렇게 광범위한 부분을 전부 다 디렉티드하게 찍기에는 너무나 버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저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랑 저렇게 벌레 같은 이제 벌레를 두 가지의 케이스를 이제 놓고 저희가 이 테스트 범위를 이렇게 랜덤하게 딱딱딱 찍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많이 돌리기만 하면 결국에는 디렉티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커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기능들 테스트하는데 테스트하는 조합들이 유효한 것들로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5bit짜리 시그널을 랜덤하이즈 한다고 치면은 값의 범위가 엄청 넓을 텐데 그 값 중에서 내가 인풋을 줘야 되는 값은 한정적이 0부터 8까지만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조합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약사항을 걸어주는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들의 관계를 정의해서 검증을 진행하는 게 이제 컨스트레인트 랜덤 베리피케이션이라 해서 CRV라고 부르고 이런 컨셉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약사항의 조건들을 정의를 해서 그런 조건들로 맞게끔만 랜덤화를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RV를 기술하는 간단한 예시인데요. 결국 컨스트레인트를 약간 기술하는 간단한 코드인데 클래스 렌디스트를 보시면 랜덤 변수로 랭스라는 16bit짜리 변수를 선언을 해놨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요. 이걸 한번 분석을 이제 해드리면 이 렌이라는 랜덤 변수가 결국엔 16bit짜리인데 여기서 나는 0부터 7까지의 값만 필요하다라고 지금 컨스트레인트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의를 또 한 번 더 뜯어보면 0에서 2까지의 값은 결국에는 분배값을 1을 가지고 3에서 5의 값은 분배값을 8을 가지게 되고 6에서 7의 밸류는 1의 분배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분배값을 합치면 총 10이거든요. 1, 8, 1 해서 그러면은 3에서 5의 값은 10 중에 8의 확률로 나오게끔 분배값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총 0에서 7의 값만 가지도록 랜덤 컨스트레인트를 걸 건데 0에서 2나 6에서 7은 10% 확률로 나오게끔 만들고 3에서 5의 값은 80%의 확률로 나오게끔 이제 제약사항을 걸어 놓는 거죠. 이렇게 제약사항을 걸어 놓고 밑에서 보면은 이제 저 클래스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랜더마이즈를 시켜요. 그럼 이 랜더마이즈를 시켰을 때 결국에는 저 컨스트레인트로 인해서 0에서 7의 값만 가지는 랜더마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CRV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를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결과값을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검증이 잘 되었는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혹시나 터치가 되지 않고 빠진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잘 검증이 됐는지 확인을 할 때 이용하는 부분이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만큼 RTL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보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코드 커버리지랑 펑셔널 커버리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왼쪽에 예시를 보시면 설계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RTL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커버리지 항목이 추출이 돼요. 그럼 검증 엔지니어는 내가 돌린 테스트 항목들을 종합을 해서 해당 커버리지 항목을 이제 터치를 했느냐 그럼 그 값에 알맞게 터치를 했느냐를 결과값으로 도출하는 게 코드 커버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펑셔널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검증 엔지니어가 해당 로직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어떤 부분들이 꼭 터치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정의를 해서 기술을 하고 직접 도출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와 펑셔널 커버리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검증 결과를 도출을 하진 않고요. 두 개의 커버리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결과를 종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예시가 될 텐데 저희가 맨 윗줄을 보면 저 라인이 하나 있어요. 프레임 카운트는 0이고 엔드 W 데이터 5bit짜리도 0인 조합 하나랑 그 5어 사이에 또 프레임 카운트가 0보다 크고
프레임 카운트가 샘플 제로라는 변수랑 같다라는 이 구문이 있는데, 이 구문을 토대로 저희가 코드 커버리지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은 T1, T2, T3, T4, T5 해가지고 이렇게 쫙 텀이 뽑히는데, 요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T1, T3, T4, T5 가지고 코드 커버리지를 도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밑에 0, 1의 값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스코어가 있는데, 이 스코어는 결국에는 저러한 조합으로 터치가 되었느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제 1에 1로 표시된 거는 터치가 되었다, 0으로 표시된 거는 저러한 케이스가 터치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를 예시를 잡고 분석을 해보면 이제 터치되지 않은 케이스를 볼게요. 터치되지 않은 케이스를 보면 T1이라는 텀에서 이제 1이라는 게 이제 접목이 됐어요. 그럼 T1이 뭐냐라고 하면은 프레임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을 의미를 하게 돼요. 프레임 카운트라는 값이 1인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T3를 봤을 때 W 데이터라는 결국에는 변수를 지칭하게 되는데, W 데이터라는 변수가 이 짝대기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값이 돈키어다, 상관없다, 어떤 값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T4를 봤을 때는 이제 프레임 카운트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0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false라는 거거든요. 프레임 카운트가 0보다 컸던 적이 없다, 없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 T5는 똑같이 짝대기가 표시되어 있으니 동키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정리해보면 결국엔 프레임 카운트가 값이 1이고 결국엔 프레임 카운트가 0보다 컸던 적이 있느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오류죠. 이제 프레임 카운트가 1인 거를 만족을 하고 하는데 0보다 큰 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엔 오류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터치가 될 수 없어 스코어에서 0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원래는 스코어가 0인 부분이 있으면 이제 터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분석을 하고, 터치를 해야 되면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발굴해서 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만족될 수 없는 조건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exclude라는 기능을 써서 이 코드 커버리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 커버리지를 도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먼트 커버드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결국 오버올 커버드를 보시면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 APB 서브시스템 제로라는 곳을 보면 총 14,287개라는 커버리지 포인트가 있고, 이 중에 이제 내가 돌린 테스트 케이스를 종합을 해봤을 때 4,529개가 만족을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좀 디테일을 보면 코드적인 부분에서 블락,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 토글 총 4가지를 볼 수 있고, 이 부분들이 또 오버올 커버드에서 얼만큼이 커버가 됐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IMC라는 이제 커버리지 툴을 써가지고 코드 커버리지를 분석을 하고, 또 보강해야 될 테스트 케이스를 분석을 하고, 아까처럼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은 왜 만족할 수 없는지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익스클루드를 하면서 코드 커버리지를 도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코드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RTL 코드 베이스로 해서 커버리지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엔 설계자가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커버리지 포인트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좀 설계자의 코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펑셔널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 예시인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저희가 던질 아이템이 있고 베리피케이션 플랜을 세웠을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할 거고 기능들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 이제 플랜을 세웠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커버리지로 녹여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옆에 오른쪽에 예시가 있는데, 커버 그룹을 하나 작성을 해서 커버 포인트를 만들고, 옆에서 보면은 결국은 데이터 제로 레지스터라는 신호는 무조건 0이었던 적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1 레지스터는 4였던 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데이터 2는 8이었던 적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3는 이제 헥사로 C였던 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로직에 대한 RTL 로직 설계를 이제 설계 도면을 보고 코드를 분석해 봤을 때 검증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꼭 터치가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술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펑셔널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 커버리지는 어떻게 보면 설계자가 코드를 짠 거에 대한 커버리지 포인트가 나오고, 그 커버리지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엔 검증자의 시선을 토대로 작성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돌렸을 때 터치가 됐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랑 펑셔널 커버리지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이유가 설계자의 시선과 검증자의 시선을 합치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을 이제 해보면 RTL 디자인과 베리피케이션은 결국엔 스타트가 같은 시점에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플랜을 계획을 하고 결국에는 RTL 디자인을 설계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할 때 검증 디자이너는 결국에는 그 해당 기능들을 분석을 하고 컨셉을 이해를 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발굴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그 테스트를 전부 다 진행을 했을 때 종합을 해서 커버리지를 도출해서 결과값을 뽑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 커버리지라는 결과값을 토대로 이 설계 RTL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검증 결과를 냈고 얼마만큼의 검증 완성도를 나타내는지를 검증 엔지니어는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기 메시지에 네네.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